한국을 반드시 굴복시키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준비했고 수백조 원을 요구했으며 한국 반도체를 길들이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외면할 것이라 자신했죠. 새로운 정책의 이름은 칩계수 세금.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심지어 전동 칫솔에 들어있는 반도체까지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전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집이 많을수록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 신뢰를 택했습니다. 현대차와 LG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재계가 먼저 항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결속했고 여론까지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우리는 IMF를 다시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첫 번째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사회도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을 다룹니다. 한국은 어떻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의 기준이 되었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에이든 머서였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반짝이는 화면들, 보고서 더미, 그리고 어두운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숫자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사무실 속에 늘 앉아 있었죠. 저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었어요. 데이터와 그래프, 그리고 미국의 힘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았었어요. 역사에 남을 수도 있는 과제라고 느꼈었죠. 바로 반도체 정책을 설계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반도체는 휴대전화, 노트북, 자동차, 심지어 냉장고와 칫솔까지 거의 모든 것에 들어가는 작은 칩이었어요. 반도체 없이는 현대 생활이 멈추고 말았었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이번이 내 기회야. 성공하면 나는 기억될 거야. 반도체를 떠올리면 한 나라가 계속 떠올랐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들의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었어요. 한국은 작다고 믿었고 약하다고 믿었었어요. 미국의 보호 덕분에 겨우 살아남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말도 했었어요. 한국은 우리 없이는 안 돼. 우리가 필요 없어. 라고 말했었죠. 테이블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뿌듯했었습니다. 제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었어요. 이름은 칩 카운트 관세였죠. 원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들어간 반도체 개수만큼 세금을 매기는 거였어요. 칩이 많을수록 세금이 높아지게 했었죠. 그 말은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자율주행차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더 비싸진다는 뜻이었어요. 특히 한국 반도체로 만든 제품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였어요. 제 계획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미국 안에서 더 많은 공장을 짓도록 몰아붙이는 거였죠.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믿었었어요. 제가 이 계획을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들은 박수를 쳤었어요. 몇몇은 웃기도 했었습니다. 펜타곤의 한 사람은 탁자를 치며 말했었죠. 드디어 한국이 누가 주인인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영웅이 된 것 같았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미 승리가 제 손에 들어왔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더 현명했다면 그 박수 뒤에 이상한 정적을 눈치챘어야 했어요. 몇몇 참모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죠. 직원들 중 일부는 회의가 끝난 뒤 속삭였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었습니다. 저는 칭찬만 들렸었어요. 곧 신문들이 이 이야기를 실었어요. 한 기사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국 한국 반도체 쥐어짠다. 또 다른 기사에는 워싱턴 삼성 겨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자들은 저를 관세 설계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보며 미소 지었었어요.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이야.
이렇게 미래를 만드는 거야. 하지만 늦은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했었어요. 책상 위 차트들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숫자로 가득했었죠. 공급망은 바다를 건너 한국, 일본, 대만, 유럽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았죠. 연약하고 복잡하며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구조였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의심을 밀어냈었어요. 속으로 되뇌었었죠. 미국은 강하다. 한국은 약하다.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굽힐 거야. 그들은 늘 굽혀왔잖아. 특히 한 저녁이 기억에 남았었어요. 또 다른 회의가 끝난 뒤 백악관을 나서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고 워싱턴 기념탑은 붉은 하늘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제 옆을 걷던 동료가 조용히 물었었죠. 에이든, 이거 확실한 거야? 한국은 다른 나라랑 달라. 그들은 힘든 시절을 여러 번 겪었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너질 거야. 미국이 결정하면 모두 무너져.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아주 크게 틀렸었어요. 곧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죠. 곧 제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말을 듣게 될 거였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약하지 않다. 그리고 그 말은 제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였습니다. 칩 카운트 관세가 법으로 시행되자 워싱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이 곧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었죠. 저는 큰 창문이 있는 긴 방에 앉아 있었어요. 공기에는 커피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죠. 양복을 입은 관리들이 의자에 기대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크게 말했었죠. 한국은 이걸 버티지 못해. 경제가 너무 작아. 곧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할 거야. 펜타곤에서 온 한 장군도 덧붙였었어요. 미국의 보호 없이는 한국의 안보가 없어. 미국의 돈 없이는 한국의 미래도 없어. 그러자 모두 웃었었어요. 저도 같이 웃었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아주 쉬운 일이야. 기다리면 돼. 몇 주 안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워싱턴으로 달려올 거야.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든 받아들일 거야. 언론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었죠. 한국은 곧 항복할 것이다. 한 인기 토크쇼 진행자는 방송에서 말했었어요. 한국은 미국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다. 제가 보는 곳마다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메시지는 분명했죠. 미국은 강하고 한국은 약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작은 징후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한 성명을 내놓고 있었죠. 삼성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정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현대는 이렇게 밝혔었죠. 우리는 노동자와 나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덧붙였었습니다. 압박 때문에 우리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저는 늦은 밤 휴대전화로 그 기사를 읽고 있었죠. 제 손은 화면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 말들은 항복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결처럼 들렸었어요. 곧 국제 언론도 어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었죠. 한국 놀라운 차분함으로 대응. BBC는 이렇게 보도했었습니다. 서울에서 공포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저는 화면을 보며 찡그렸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워싱턴에서 몇몇 참모들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가 들은 말도 있었죠.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거 아닐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들은 IMF 위기의 기억이 있어. 살아남는 법을 잘 알아. 하지만 회의장에서는 큰 목소리들이 작은 속삭임을 덮고 있었어요. 한상원 의원은 탁자를 치며 소리쳤었죠. 그들은 무너질 거야. 시간만 주면 돼.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환호했었어요. 저도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럼에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워싱턴 거리가 고요해지고 제 사무실 불빛만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을 때 저는 머릿속에서 계속 기사 제목을 되뇌고 있었죠. 한국은 항복할 것이다. 한국은 버틸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이메일을 열고 서울의 한 지인에게서 온 사진을 보았었어요. 그 사진에는 수천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공장 정문 앞에 서 있었죠. 그들이 든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선다. 신뢰가 중요하다. 한국은 약하지 않다.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차분했었어요. 무너진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었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 압박 속에서 더 강해 보이는 거지? 왜 예전보다 더 단결해 보이는 거지? 그 단어 신뢰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하다. 몇 주가 지나도 한국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약함 대신 강인함이 보였고 분열 대신 단결이 보였었어요. 날마다 제 귀에 더 크게 속삭이는 진실이 있었죠.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이를 인정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한국이 무너질 때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마치 다리 위에 서서 제 확신에 금이 가는 걸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감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만약 한국이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면? 만약 한국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면? 저는 세상의 별일 다 보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연설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쓴 커피를 마시며 숫자로 가득한 보고서를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서울에서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죠. 처음엔 그가 불안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어쩌면 절박해 보일 거라 믿고 있었죠. 결국 미국이 한국을 강하게 조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 속 남자는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게 서 있었고 목소리는 단단했었어요. 눈빛은 두려움이 없었죠. 그리고 그는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400억 달러 현금 요구에 서명했더라면 한국은 IMF 위기처럼 무너졌을 겁니다. 국민들은 저를 배신자로 볼 것이고 저는 탄핵당했을 겁니다. 그 단어 IMF라는 말이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었어요. 저는 예전에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책으로 읽어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픔이었죠. 공장이 문을 닫고 부모들이 일자리를 잃었었어요.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돕기 위해 나갔었죠. 사람들은 수년 동안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IMF는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희생이었고 나라의 기억이었죠. 그리고 지금 한국 대통령이 전 세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진실의 문제다. 존중의 문제다. 주변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더 크게 들리고 있었어요. 제 전화기가 진동하며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죠. 관리들은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떤 이는 화를 냈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문자로 이렇게 보냈었죠. 감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건 반역이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말로 꺼낼 수 없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저는 존경을 느끼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반응은 빠르게 터져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었어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처음으로 거부한 사람. 프랑스의 르몽드는 이렇게 적었었죠. 미국의 힘이 한국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불렀었어요. 거인의 앞에 선 작은 나라의 용기. 저는 책상에 앉아 헤드라인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어요.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무겁게 뛰고 있었죠. 처음으로 이야기가 미국의 리더십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당당히 서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었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죠. 진실이 중요하다. 존중이 중요하다.
한국은 약하지 않다. 그날 오후 저는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었죠. 몇몇 관리들은 고함을 치며 응징을 요구했었어요. 관세를 2배로 올려라. 누가 주인인지 보여줘라. 한 사람이 그렇게 소리쳤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한 참모가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더 압박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급망은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테니스 경기처럼 오가는 논쟁을 보고 있었어요. 제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죠. 마침내 누군가 제 쪽을 바라보며 물었었어요. 에이든, 당신이 이 계획을 만들었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 제 입은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항복할 겁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었죠. 하지만 제 안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믿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 대통령이 거부하던 그 모습, 그의 목소리가 뱉어낸 IMF 위기라는 말, 그 메아리가 너무 강하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 거리를 걸어 집으로 향했었어요. 공기는 시원했지만 제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저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었어요. 거대한 동상은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한국 대통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었어요. 우리는 그를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 아니, 그들을 모두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 진실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앞에 서서 보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약하지 않다. 진실이 중요하다. 존중이 중요하다. 한국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아리처럼 점점 더 크게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처음에 워싱턴은 강하게 나오는 척했었어요. 관리들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곧 문제는 시작되었어요. 바로 미국 안에서요. 제가 기억하기로 첫 신호는 조지아에서 나왔었어요. 그 주지사가 갑자기 서울 방문을 발표했죠.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현대와 LG 배터리 공장이 위험하다. 그 공장은 엄청나게 컸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그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근처 마을들은 이미 학교, 도로, 가게를 새로 짓고 있었어요. 공장이 없다면 그 지역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주지사가 한국에서 돌아온 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워싱턴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었어요. 공화당 주지사가 기자들 앞에서 자기 나라 대통령을 탓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곧 소식은 다른 주들로 번져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삼성 오스틴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 관리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죠. 이걸 망치지 마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인디애나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었어요. 그 지역 지도자들은 말했었습니다. 이 일자리는 지역 사회의 생명줄이다. 오하이오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을 열고 있었어요. 그곳 신문들은 이렇게 경고했었죠. 만약 한국이 빠지면 우리 마을은 수십 년 동안 고통받을 것이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무너지고 있는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무너지고 있는 건 미국이었죠. 워싱턴 안에서도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회의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한상원 의원은 탁자를 치며 소리쳤었어요. 우리는 주 정부가 외교를 통제하게 둘 수 없다. 다른 의원은 맞받아쳤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망치게 둘 수 없다. 그야말로 혼란이었어요. 한때 굳건했던 단결은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고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의 문제였었죠. 한국은 파트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워싱턴이 장난을 치고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은 노동자와 공장, 심지어 미국 파트너들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30% 인상한 거였어요. 그 순간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곤란에 빠졌죠. 휴대전화, 노트북, 자동차 값이 하룻밤 사이에 치솟아 버렸어요. 동시에 현대는 전기차 전략을 바꾸겠다는 암시를 했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공개적으로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의 정책이 실패해도 지역 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속으로 생각했었죠. 이게 진짜 힘이다. 단순히 자신들을 지키는 게 아니야. 파트너까지 지키고 있다. 그 진실이 제 마음을 강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존중이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하다. 그날 저녁 저는 산책을 나갔었어요. 워싱턴 거리는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죠. 서울로 날아간 주지사들을 떠올렸어요. 가격을 올린 삼성을 떠올렸죠. 그리고 한국은 약하지 않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던 한국 노동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더 이상 한국이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문제였죠. 우리는 한국이 약하다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명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회의에 들어갔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었어요. 몇몇은 여전히 더 큰 처벌을 주장했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간절하게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조용히 있었지만 제 안의 생각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속으로 계속 속삭였었죠.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존중이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이 위기에 빠진 건 한국이 저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국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아리처럼 점점 더 크게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처음에 워싱턴은 강하게 나오는 척했었어요. 관리들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곧 문제는 시작되었어요. 바로 미국 안에서요. 제가 기억하기로 첫 신호는 조지아에서 나왔었어요. 그 주지사가 갑자기 서울 방문을 발표했죠.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현대와 LG 배터리 공장이 위험하다. 그 공장은 엄청나게 컸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그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근처 마을들은 이미 학교, 도로, 가게를 새로 짓고 있었어요. 공장이 없다면 그 지역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주지사가 한국에서 돌아온 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워싱턴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었어요. 공화당 주지사가 기자들 앞에서 자기 나라 대통령을 탓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곧 소식은 다른 주들로 번져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삼성 오스틴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 관리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죠. 이걸 망치지 마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인디애나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었어요. 그 지역 지도자들은 말했었습니다. 이 일자리는 지역 사회의 생명줄이다. 오하이오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공장을 열고 있었어요. 그곳 신문들은 이렇게 경고했었죠. 만약 한국이 빠지면 우리 마을은 수십 년 동안 고통받을 것이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무너지고 있는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무너지고 있는 건 미국이었죠. 워싱턴 안에서도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회의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한상원 의원은 탁자를 치며 소리쳤었어요. 우리는 주 정부가 외교를 통제하게 둘 수 없다. 다른 의원은 맞받아쳤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망치게 둘 수 없다. 그야말로 혼란이었어요. 한때 굳건했던 단결은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고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의 문제였었죠. 한국은 파트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워싱턴이 장난을 치고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은 노동자와 공장, 심지어 미국 파트너들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30% 인상한 거였어요. 그 순간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곤란에 빠졌죠. 휴대전화, 노트북, 자동차 값이 하룻밤 사이에 치솟아 버렸어요. 동시에 현대는 전기차 전략을 바꾸겠다는 암시를 했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공개적으로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의 정책이 실패해도 지역 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속으로 생각했었죠. 이게 진짜 힘이다. 단순히 자신들을 지키는 게 아니야. 파트너까지 지키고 있다. 그 진실이 제 마음을 강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산책을 나갔었어요. 워싱턴 거리는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죠. 서울로 날아간 주지사들을 떠올렸어요. 가격을 올린 삼성을 떠올렸죠. 그리고 한국은 약하지 않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던 한국 노동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더 이상 한국이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문제였죠. 우리는 한국이 약하다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명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회의에 들어갔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었어요. 몇몇은 여전히 더 큰 처벌을 주장했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간절하게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이 위기에 빠진 건 한국이 저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몇 주 전 떠날 때만 해도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었죠. 저는 서울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진실과 신뢰 그리고 서울 스탠다드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배웠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의회 앞에 서야 했습니다. 청문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뒷자리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있었죠. 의원들은 종이를 넘기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답을 원했었죠. 미국의 계획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이른바 칩 카운트 관세 설계자인 제가 설명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두꺼운 노트를 들고 일어났었어요.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저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칩 카운트 관세는 종이 위에서는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급망을 파괴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한국의 메모리와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한국이 멈추면 미국도 멈춥니다. 방 안은 고요해졌어요. 몇몇 의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고 어떤 이들은 화가 나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약하다고 믿었죠. 한국이 굽힐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아요. 한국은 강합니다. 해결책은 처벌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해결책은 서울 스탠다드입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한 의원이 물었어요. 그럼 자네 말은 미국이 한국에게 굽히라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아니요. 굽히는 게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협력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속도가 없습니다. 속도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물었었어요. 그럼 우리 공장은 어떻게 하나?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노동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파트너들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협력이 일자리를 만들고 오만이 아니라 존중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겁니다. 그 주 후반 백악관은 변화를 발표했었어요. 오래된 관세 계획은 폐기되었고 대신 한국과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었죠. 공정한 조건 속에서 더 많은 일자리, 존중을 바탕으로 한 더 많은 기술 공유, 처벌이 아닌 협력. 언론은 그것을 서울 스탠다드의 승리라고 불렀어요. 주가가 뛰었고 기업들은 환호했어요. 심지어 펜타곤조차도 조용히 인정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날 밤 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보고서를 펼쳐보았어요. 첫 장에는 제가 한때 자신 있게 썼던 말이 적혀 있었죠. 한국은 항복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그것을 가로지르고 그 밑에 새로 썼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달 동안 제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드디어 내려앉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제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힘이라는 건 단순히 군대나 관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힘은 신뢰에서 나오고 존중에서 나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서는 데서 나오는 거였어요. 한국은 그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었고 저에게도 보여주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새로운 교훈을 품고 살게 되었어요. 진실이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하다. 서울 스탠다드가 중요하다. 한국은 약하지 않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